딥페이크 보이스 죽은 자의 전화.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 12분. 나는 잠결에 화면을 봤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번호가 익숙했다. 내 딸의 번호였다. 3년 전에 죽은 딸. 장례식 날 관 속에 넣었던 그 휴대폰 번호.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분명 내 딸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 아빠, 나 아직 살아있어.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받으셨군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딸의 목소리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 이름은 정태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다. 3년 전 나는 딸을 잃었다. 딸 정하윤, 당시 19.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날 이후 나는 두 가지를 잃었다. 딸과 삶의 감각. 시간은 흘렀지만 내 기억 속 하윤은 늘 같은 얼굴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12분 하윤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다. 아빠, 나 무서워.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하윤아? 하윤이 맞니? 그 목소리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응, 나의 아빠.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딸의 목소리인데 감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녹음된 음성을 이어붙인 것 같기도 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잠시 정적?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빠, 나를 찾으려면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해. 3년 전 교통사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다. 가해자는 합의금과 형량을 줄이고 풀려났다. 나는 분노했지만 그때의 나는 아무 힘이 없었다. 딸은 죽었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런데 죽은 딸이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말한다. 나는 바로 통화 녹음을 저장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통화 시간 17초. 그 짧은 통화가 끝나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내일 밤 11시 다시 전화할게. 그때 혼자 받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경찰이었고 이런 협박 메시지의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버지였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내 이성이 무너졌다. 그날 아침 나는 바로 출근했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팀 분석실로 향했다. 이 번호 추적 가능합니까? 팀원들이 발신 기록을 확인했다. 수사관님, 이 번호는 통신사 기록상 3년 전에 해지된 번호입니다. 해지된 번호. 그런데 전화가 왔다. 즉 누군가가 발신 번호를 조작했거나 불법 중계 서버를 사용한 것이다. 나는 녹음 파일을 분석팀에 넘겼다. 음성 분석 담당 한지수 경위가 이어폰을 꽂고 말했다. 이 목소리 진짜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뜻이죠? 지수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파형이 너무 매끈합니다. 자연스러운 숨소리에 불규칙성이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AI 합성 음성입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그 목소리는 딸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내 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나를 흔들고 있었다. 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즉시 사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만약 언론에 퍼지면 유사범죄가 급증할 게 뻔했다. 딥페이크 음성 범죄는 이미 해외에서 여러 번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단순 금전 사기가 아니었다. 범인은 감정을 노렸다. 그리고 내게 특정 목표를 강요했다. 나는 사고 기록을 다시 꺼냈다. 당시 가해자 서강민 42세. 직업 건설사 임원. 사고 당시 CCTV는 일부 구간이 끊겨 있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진술이 엇갈렸다. 결국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빨리 정리된 사건이었다. 나는 팀원들과 함께 가해자 서강민의 현재 위치를 추적했다. 그는 강남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그리고 11시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문자에 적힌 약속을 떠올렸다. 내일 밤 11시 다시 전화할게. 정확히 11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아빠. 또다시 그 목소리였다. 딸이 어릴 때 장난치며 부르던 그 억양. 나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너 누구야? 딸의 목소리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다. 아빠, 나야. 근데 아빠는 아직도 못 믿네. 나는 손에 땀이 흥건해졌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 남자 서강민.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서랍 속 USB를 가져와. USB?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범인은 서강민이 가진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 한다. 나는 즉시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 왔다. 추적 가능? 지수는 곧 답했다. 통화 중 신호 잡고 있음. 하지만 잡음이 이상해요. 그때 통화 너머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딸의 목소리 뒤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거절하면 하윤이 죽는 순간을 다시 들려줄 겁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그리고 갑자기 통화 음질이 변했다. 삐지직. 그리고 들려왔다.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 비명.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날의 사고 소리였다. 내가 3년 동안 악몽에서만 들었던 그 소리.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딸의 마지막 비명. 아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통화는 끊겼다. 내 휴대폰엔 메시지가 남았다. 내일 새벽 2시. 서강민의 집. 혼자 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범인은 단순히 돈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찢고 조종하는 걸 즐긴다. 그리고 그 무기는 목소리였다. 다음 날 우리는 함정을 짰다. 나는 혼자 움직이는 척하며 서강민의 집 주변에 잠복팀을 배치했다. 범인은 분명 내가 혼자 오길 원했다. 하지만 경찰이란 존재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새벽 2시. 나는 서강민의 빌라 앞에 도착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아빠 왔어? 딸의 목소리.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 왔다. 그 목소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 현관 비밀번호는 0917이야. 들어가. 나는 현관 키패드를 눌렀다. 917. 문이 열렸다. 내 딸 생일이었다. 범인은 내 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집안은 어두웠다. 서강민은 없는 듯했다. 거실 한가운데 탁자 위에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너무 쉬웠다. 이건 미끼였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 수사관 정태준 씨. 당신이 여기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딸의 목소리가 덧붙었다. 아빠 미안해. 나는 몸을 돌렸다. 거실 벽에 설치된 스피커 옆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그리고 천장 환풍구가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누군가 위에 있었다. 나는 무전기를 잡으려 했지만 전파가 끊겼다. 지수의 말이 떠올랐다. 잡음이 이상해요. 범인은 통신방해 장비까지 준비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에서 지수가 보내온 메시지가 떴다. 주파수 분석 완료. 통화 신호가 근처에서 발생해요. 범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주변 300m 이내. 300m. 즉, 범인은 이 빌라 아니거나 근처 어딘가에서 송출하고 있다. 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다. 딸의 목소리 뒤에 미세한 기계음이 섞여 있었다. 삐삐. 그리고 그 뒤에 작은 금속 울림. 나는 갑자기 떠올렸다. 엘리베이터 소리. 딸의 목소리 뒤에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섞여 있었다. 즉, 범인은 지금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송출하고 있다. 나는 조용히 빌라 복도를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웃었다.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 좋죠? 그 순간 내 손이 움직였다. 나는 그를 제압했고 잠복팀이 즉시 뛰어들어 남자를 체포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음성 합성 장비 그리고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파일 목록에는 내 딸의 이름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도 있었다. 수십 명. 그는 여러 유가족을 대상으로 목소리로 협박해온 것이다. 그런데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 하나 잡았다고 끝난 줄 알아요? 나는 숨이 멎었다. 무슨 말이야? 남자는 고개를 들며 속삭였다. 목소리는 이미 퍼졌어요. 당신 딸 목소리는 이제 세상에 존재합니다. 남자는 체포되었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서버를 추적했다. 그러나 서버는 해외에 있었고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그날 새벽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딸의 사진이 놓인 거실. 정적. 나는 지쳐 소파에 앉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 12분. 어제와 같은 시간. 화면에 뜬 발신자. 하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범인은 잡혔다. 그런데 전화가 또 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딸의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더 자연스러웠다. 숨소리도 있었다. 마치 진짜처럼. 나는 속삭였다. 너 누구야? 딸의 목소리가 말했다. 아빠 나 이제 갈게. 그 순간 내 눈물이 터졌다. 이건 AI일 뿐인데 내 감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하윤아 미안하다. 딸의 목소리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잘못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다. 근데 아빠, 내 목소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직 안 잡혔어.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태준 수사관님, 당신은 아직 게임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끊겼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이 왔다. 당신이 듣고 있는 건 목소리일 뿐. 하지만 목소리는 사람을 움직인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내 딸은 죽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내 딸을 세상에서 계속 살게 만들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범죄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목소리로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또다시 그 전화벨을 듣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또 울릴 것이다. 새벽 3시 12분. 죽은 자의 목소리로